자, 이제 이어서 계속 81번서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81번 문제. 자,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요렇게 청약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속력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도 없죠. 자, 그러므로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연착된 승낙이죠. 자,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깔끔하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조건부로 승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착돼버린 이러한 승낙들,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부 승낙, 연착된 승낙, 이런 것들은 다들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정리를 하고, 일단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 지금 맞았어, 틀렸어? 맞는 거죠? 네. 새로운 청약으로 봐가지고 다시 승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인데 지금 청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격지자 사이에서 승낙 같은 경우는 발송주의죠. 근데 청약은 그냥 원칙대로 도달주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틀린 거죠. 청약을 승낙으로 바꿔야 맞는 지문입니다. 격승발. 3번 정답이요. 자, 4번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을 안 때가 아니죠.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는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 이런 걸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의사실현. 자, 그리고 5번에서 말하는 건 지금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가 둘 다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계약 성립하는 거는 양 청약이 다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양 청약이 도달했다는 것과 지금 둘째 줄에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는 때, 이거는 같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나중에 도달하는 청약이 결국 양 청약 도달하는 그때 말하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 갑이 을한테 뭐 3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어. 근데 여기에 대응해서 을은 3억에 매수하겠다고 또 청약을 했어. 그러면 을도 청약했고 같은 내용으로 갑도 청약했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을 한 것이고 교차 청약을 하는 거죠. 근데 갑 쪽에서 청약을 발송했던 게 뭐 10월 1일인데 그 청약이 을한테 도착된 것이 10월 3일이었고 을의 청약이 출발했던 거는 발송했던 건 10월 2일인데 그게 도착된 게 10월 4일이면 결국 양 청약이 다 도달한 날이 며칠이에요? 요때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나중된 청약이 도달하는 그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제
3번으로요.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업자 을과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했고 을은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주었어요. 그리고 갑은 신뢰 부응해서 행동을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을이 교섭을 파기해버리고 계약 체결을 거부해버려서 갑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83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잠깐 등장하는 교섭 중 부당 파기의 문제죠. 자, 갑하고 을이요. 지금 계약을 성립시킨 건 아니고요. 갑과 을 사이에서 지금 교섭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줄에 교섭을 했다. 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교섭을 하고 있었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래서 갑은 신뢰 부응해서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을이 부당하게 교섭 단계에서 파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의 믿음을 을이 배신해버리는 거죠. 부당 파기. 자, 이렇게 부당하게 파기가 됐을 때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거다, 성립 안 한 거다. 아직 성립 안 한 거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법리.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지. 개체과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개체과가 적용되려면은 일단 계약이 성립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립조차 안 된 상황이라서 개체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개체과 적용 안 되니까 얘한테 책임 없냐? 아니요, 너 책임 있습니다. 부당 파기는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개체과는 아닐지라도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갑 쪽에서 을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신뢰손해예요. 신뢰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갑이 을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죠. 계약을 할지 말지는 자유롭게 정하는 거죠.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해. 틀렸죠. 자, 2번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까지 맞는 말. 그런데 을에게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 책임 있지, 을한테는. 무슨 책임이 있죠? 불법 행위 책임이 있죠.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불법 행위. 자, 3번입니다. 을의 계약 체결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자, 채무불이행이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든 일단 성립 자체가 돼야 책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계약 성립이 되지 않아서 개체과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문에 나오고 있는 뭐 채무불이행 이런 것도 아예 적용 성립 자체가 안 돼 버린다는 거죠. 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했던 비용. 이런 게 이를테면 뭐 제안서라던가 견적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제안서, 견적서는 어차피 계약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출되었을 비용이죠. 이런 거는 이제 신뢰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틀린 거죠. 자, 5번입니다. 교섭 중 부당 파기로 손해를 입은 갑은 을에게, 그렇죠,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85번으로 갑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자, 채권이 양도됐는데 동일성은 인정된다라고 나옵니다.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겠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동시이행 관계다. 가장 대표적인 동시이행 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건 주로 매매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일 때 이 매도인 갑 쪽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돈 달라고. 그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죠. 채권 채무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갑이 뭐 받을 돈이 뭐 3억이었는데 받을 돈이 3억이었는데 갑한테 또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있다. 갑의 채권자가 갑의 3억짜리 대금 채권 압류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갑이 돈이 없으니까 채권 양도로 변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금 채권이 병한테 넘어갔다고 가정해보면은 병이 갑으로부터 대금 채권 3억을 받아서 3억을 달라고 이제 을한테 청구하는 거죠. 저한테 돈 주시면 됩니다 라고 청구. 여기서 을이 병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을이 돈 줄 때 주더라도 갑한테 뭐를 받아야 돼? 물건을 받아야지. 갑한테 물건 받으면서 얘도 이렇게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동시이행관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물건을 안 주면 나도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을 거절한다. 거절한다.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을이 진 채무는 똑같죠. 채무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3억 대금 채무. 3억 줘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채권자가 갑에서 병으로 달라지더라도 그 바뀐 채권자 병을 상대로도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쌍무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된 경우와 다르게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말도 안 되죠. 해제가 됐든 취소가 됐든 어쨌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둘 다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잖아요.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싹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때 반환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다.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거는 상호 명의 신탁 말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상호로 명의 신탁을 하고 있다. 상호 명의 신탁이 지금 해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지. 끝났어. 그럼 역시 해지도 끝내는 거니까 끝내는 거니까 이제 청산의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고 서로 이제 줄 거 줘야 되는 거죠. 누가 먼저 줘야 되죠? 동시에. 동시이행관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자, 4번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무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기 말소시켜주는 거. 이거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요? 자, 여기서는 뭐가 선이행이에요? 변제.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상호 간의 대가적 의미가 없는 그냥 부수적 의무라는 겁니다.
자, 특히 부수적일 뿐만 아니라 대가적 의미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는 항변권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여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87번 문제. 갑은 그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대금 1억으로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후에 목적물 인도 전에 이웃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돼 버렸어요. 일단 여기서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후발적이라는 말 없는데요? 후회가 보이세요? 네, 후회. 후회 다음 또 뭐 보이세요? 화재. 화재가 보이죠, 화재. 이게 이제 불능이라는 거죠, 불능. 멸실돼 버렸다, 불능. 근데 언제 멸실했다? 후회. 계약 후에 멸실된 거죠. 이거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계약 체결 후 불능돼 버린 거죠, 후발적 불능. 그래서 이렇게 후발적 불능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죠? 세 가지 기억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지금 누가 채무자죠?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죠. 갑이 지금 매도인이고, 갑이 매도인이고, 매도인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매도인 갑이 채무자예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매수인, 을이 매수인. 매수인 을이 채권자. 이렇게.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자, 여기서 채무자에게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러면 뭐예요? 그쵸?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 불이행에서는 이제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건 이제 법정 해제 파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둘 다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뭐 예컨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가 방화를 저질렀을 때. 자, 이런 경우 적용되는 거는 채무자주의가 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이 되면은 양자가 채무를 다 면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오히려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고 이제 각자 갈 길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발적 불능에서 채권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러면은 뭐예요? 채권자주의. 혹은 채권자 을 쪽에서 수령을 지체했을 때,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도 채권자주의로 해결이 되죠. 채권자주의의 경우는 채무자만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1번부터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갑은 개체가 부담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무슨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지금은. 1번 틀렸고요. 자, 이번에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 일단 매도인 갑한테 책임이 없는 거는 맞아요. 화재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인 없는 화재의 경우에는 당연히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적용되겠어요? 2번이죠? 원인 없는 화재죠? 요거죠, 요거.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채무자주의. 자, 그렇기 때문에
갑도 면책되고 을도 면책되는 건데 지금 을은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네, 3번.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죠.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죄송합니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거지. 중도금도 다 돌려주고. 한편 을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목적물 인도 채무 있죠? 그것도 다 면제가 된다. 둘 다 채무 면제되는 거죠? 예, 채무자주의. 요거죠, 요거. 자, 하여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네. 자, 4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죠. 채무 불이행은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런 거고. 자, 따라서 5번에 을이 뭐 계약을 해제한다,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다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89번으로 가요. 89번.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무슨 문제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제3자가 수익을 얻는다라는 취지의 약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지문에서 병에게 직접 그 권리를 취득시키겠다라는 그 취지가 당연히 계약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3자 약관 없으면 제3자 위한 계약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나 병존적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되죠. 보험 계약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갑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내잖아요. 보험금을. 돈은 갑이 내죠. 그죠? 근데 갑이 사망하면 보험금 갑이 받는 거 아니죠? 보험금 누가 받아요? 보험금 마누라가 받아가지고 그죠? 와이프가 마누라한테는 그 법정 상속인이 마누라죠. 자식들은 어리니까 다 마누라 거죠. 맞잖아요. 자식들 어리니까 자식들의 법정 대리인 또 마누라니까 다 가져가지 다. 그죠? 그러니까 돈은 쇠가 빠지게 남편이 넣어놔도 잘못되면 돈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험 계약도 제3자 위한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요렇게 계약이 되는 건데 수익을 챙겨가는 건 다 챙겨가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그리고 병존적 채무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무 인수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자, 채무 인수는 병존적인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 이거는 병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둘로 늘어나요. 채무자가 둘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말고 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된다는 거는 그냥 사람만 바뀔 뿐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3자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병이 수익 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는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로써 효력이 형성이 되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객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수익 표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 끌고 수익 표시를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채권자가 어떻게 해줘요? 대위해 주는 거죠. 남편이 잘못됐어요. 남편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죠?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5억의 채권이 생기려면은 여기다가 내가 돈 받겠습니다라고 수익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근데 수익 표시를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안 하냐?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난리치니까. 그럼 얘가 수익 표시해가지고 돈 챙겨가면은 얘네들이 막 압류하고 그럴 거죠? 그러니까 수익 표시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병이 행사할 수 있는 수익 표시를 어떻게 행사해 준다고? 대위해가지고, 그렇죠, 대위해가지고.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위를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 객체가 된다. 자, 4번입니다.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법률관계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지금 결국 이 문장에서는 을이 과연, 낙약자 을이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무슨 관계로 대항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문장 중간에 갑의 병에 대한 법률관계 항변. 이게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를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기본 관계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대가 관계로는 못해요. 4번 정답이에요. 자, 5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던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3자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9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약의 법정 해제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 그러잖아요. 이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지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고를 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 하고. 그죠? 지체는 최고를 하고 해제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하므로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너무 짧다. 자,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간 안 정하고 최고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에 최고했던 그 독촉 기간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은 너무 기간을 안 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 지금 보시면 너무 짧게 정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기간으로 보는 거, 상당 기간. 예를 들어 갑이 최고를 해요, 을한테. 근데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좀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빨리 하거라. 빨리 하거라. 이게 지금 갑이 뭐 하는 거예요? 최고하는 거지. 근데 기간 정해서 해요, 기간 안 정해서 해요? 안 정해서 하는 거지, 안 정해서. 그죠? 맨날 제가 최고를 당해요, 맨날 최고를. 학원에서 빨리 자료를 보내거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 안 정해? 안 정하고 그냥 빨리 보내라고, 빨리. 아니면은 내일까지 보내거라. 내일까지. 너무 짧죠? 근데 짧게 하든 기간을 안 정하든 최고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상당 기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의 효력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2번 선다에서는 최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지. 최고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 2번 정답. 자, 3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채무 불이행이요. 이행 불능입니다. 최고를 요하지 않죠. 자, 4번입니다. 계약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정기행위예요. 정기행위 말하는 거죠. 일정 시점에 해줘야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정기행위. 정기행위의 경우는 최고를 해야 된다, 최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최고 없이 바로 해제죠.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말. 자, 5번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거. 수령 지체하고 이행 지체하고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자, 한 번 더. 이행 지체하고 아예 이행을 지체하는 거 하고 주는데도 안 받는 수령 지체하고 동급으로 취급돼요. 이거 두 가지.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지체는 하고 해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반대로 답을 하시네요. 예.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자, 그래서 5번은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저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자, 다음 이제 9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3번. 자, 갑은 가옥을 을에게. 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을에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현재 여기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둘째 줄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요, 이행지체에 해당됩니다. 이행지체. 그럼 갑이 해제를 할 수 있겠죠. 최고 해야 돼, 최고 안 해도 돼? 최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체는 최고하고 해제하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법정 해제권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아니죠. 법정 해제권은 최고하고 나서 생기는 거죠. 최고하고 나서. 자, 갑은 을에게 최고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최고를 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해제권자 갑은 을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일단 해제를 해버리면 철회를 못하죠. 일단 해제를 딱 해버리면요. 일단 끝내자라고 해제를 딱 해버리면은 이제 완벽하게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무효 확정. 무효로 딱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리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되돌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제를 했던 걸 다시 철회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무효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갑이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 약정 해제와는 다르게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해제는 어쨌든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싹 다 소급해서 무효죠. 이 해제는 전부 다 소급효가 있어요. 소급효가 다 인정이 된다. 소급. 그 해제가 뭐 법정 해제든 법정 해제. 그 해제가 약정 해제든 그 해제가 뭐 계약금 해제든 그 해제가 합의 해제든 그 어느 해제든 어쨌든 해제는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되는 겁니다. 소급효. 장래효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해제든지 간에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합의 해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 소급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번은 말도 안 되고요.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갑이 계약 해제를 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가 없다. 지금 현재 갑이 하는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정 해제를 할 때는 당연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지가 없다는 건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을이 매수한 가옥을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한 후에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이때 병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느냐인데요. 자,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한 후 해제를 했으니까 이때 병은 제3자로 봐야 되는데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은 때가 해제 전이에요, 해제 후에요? 해제 후에요? 전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첫째 줄에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했잖아요. 자, 보시면 등기를 하고, 자, 등기를 먼저 했어요, 이렇게. 했죠? 등기했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했어? 해제를 한 거지. 등기하고 해제를.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예, 해제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기 뭡니까? 전이에요, 후에요? 해제되기 전이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어예요, 국어. 문장을 보면서 뭐가 먼저 됐던 건지. 그렇죠? 그래서 해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해관계 맺은 제3자는 이 경우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이 뭐 예컨대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것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해제 전의 이해관계 말고 해제 후 이해관계. 해제 후 이해관계. 이거. 해제 후 이해관계라는 거는 해제가 먼저예요? 등기가 먼저예요? 해제가 먼저죠. 그죠? 해제 먼저 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맺은 거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만. 선의만 보호받아요. 선의만 유효하게.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보죠. 이거 선악 불문인지 선인지. 자, 그래서 지금 요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이제 9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약금 문제네요. 옳은 것은. 자, 1번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맞나요? 저도 나와요? 저도 나와요? 알겠어요. 빨리 찍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자, 계약금 계약. 자, 그렇죠.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 이런 문제는 안 틀리겠죠? 당연히 맞는 말이지, 1번은. 1번 바로 정답이지. 2번입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는 5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65조에서 해약금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 관련된 규정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못하도록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 특약, 그 약정은 유효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 구하는 소송 제기하는 거. 소제기하는 거 이행 착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행착수 아닌 거 제가 항상 몇 가지 말씀드리죠? 항상 몇 가지? 항상 네 가지. 항상 네 가지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예, 첫 번째가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하는 소송. 소제기한 이게 첫 번째고요. 소제기. 자, 그다음 두 번째가 판결 받는 거, 판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거는 이행 착수로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했다. 아, 이거 이행 착수 아니죠. 허가를 받아냈다. 그것도 이행 착수 아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거지. 맨날 물어보는 거죠. 소제기, 확정 판결, 허가 신청, 허가 받았다. 싹 다 이행 착수 아닙니다. 자, 3번은 이행 청구 소제기 한 거고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행 착수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소급적으로 무효된다. 이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았던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줄 것도 없죠. 원상 회복 의무 없습니다. 자, 5번.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지금 여기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이 해제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하고 같은 해제, 다른 해제? 다른 해제죠. 지금 둘째 줄 해제는요, 법정 해제 말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 서로 다른 해제라는 거지. 서로 영향 안 미치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약금이 있든 없든지. 정답은 1번이에요. 자, 97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입니다. 목적물 인도하기 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과실이 매도인에게 속하죠. 수인이 아니라. 1번 틀렸다.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쵸? 인도 장소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자, 3번입니다.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 기한으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역시 무슨 관계니까요? 동시 이행 관계니까요. 동일 기한으로 추정받습니다. 물론 기한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어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갑이 서류를 넘겨주기로 했던 게 매도인 쪽에서 내가 서류를 넘겨줄게 라고 약속했던 것이 10월 30일이었다면 이행일자 10월 30일이었다면 을이 매수인으로서 잔금을 지급하는 날, 그 날을 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았어요. 잔금일자 미정이다. 미정. 안 정했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류 받으면서 잔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한으로 뭐 된다고? 추정된다는 거죠. 잔금 지급일자도 10월 30일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동시에 하는 상황이라서. 자, 4번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이거 매매 비용 말하는 거죠.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 맞고요. 자, 5번. 일방 예약에서는 완결권자 쪽에서 완결권 행사를 통해서 본 계약을 만들어내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 자, 99번 문제로 갑니다. 갑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다.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이전을 못하니까 아기의 을도
계약 해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이번입니다. 토지 200제곱미터가 병거예요. 이거 뭐죠? 일부 타인 권리죠.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대금 감액 청구. 자, 아기의 을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있죠. 2번 정답. 3번은 토지 2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에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다는 거죠. 이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해당되고 여기서는 선의의 매수인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을은 감액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용의권 제한을 말하는 거죠. 용의권 제한. 이런 경우에 아기의 을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죠. 용의권 제한도 선의의 매수인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 말하는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저당권 실행담보 책임이죠. 여기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의 을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101번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